시체,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이죠.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차갑고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이자 생명 없는 존재. 대다수는 이 단어에서 슬픔이나 안타까움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이 시체를 보면서 저거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해볼까? 라는 얼핏 광기로 들릴 법한 생각을 합니다. 없을 것 같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한 건물 앞에 모여 있네요. 한 남자가 등장하더니 기계와 전선을 조심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관중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조반니 알디니. 이 남자, 과연 시체를 살려냈을까요? 조반니 알디니가 이런 기이한 실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삼촌, 루이지 갈바니 덕분이죠. 갈바니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활동하던 해부학자이자 생리학자로 과학을 향한 호기심이 유별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과학 덕후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그는 개구리를 해부하며 금속 도구로 다리를 건드렸고 그 순간 다리가 꿈틀거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뭐야, 이거 전기 아니야? 그는 금속과 전류를 사용해 개구리의 다리에 충격을 가했고 다리는 전류에 반응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놀라운 발견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갈바니즘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용어를 탄생시켰습니다. 갈바니는 전기야말로 생명과 움직임의 원천이라는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을 보고 누군가는 상상력의 스위치를 끝없이 켰습니다. 바로 조반니 알디니, 갈바니의 조카입니다. 1803년 런던 뉴게이트 감옥 앞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미친 이탈리아 과학자가 오늘 시체를 움직인다면서? 구경꾼들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설적인 실험을 직접 보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혹시나 시체가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와 호기심 때문이었죠. 검은 망토를 휘날리며 등장한 조반니 알디니. 그는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실험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는 사형수 조지 포스터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 시체 진짜 움직이는 거야? 알디니는 천천히 전극을 꺼내 시신의 머리와 팔에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죠. 관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뭐야, 시간 버렸네. 하지만 바로 그때 시신의 입이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시신은 눈을 번쩍 뜨고 팔을 들더니 경련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알디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전류의 강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신의 움직임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입이 열리고 닫히며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손가락은 마치 무언가를 쥐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관객들은 점점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알디니는 한 발 물러서며 관중들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죽음의 경계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고하지 않습니다. 관객들 중 일부는 이 광경에 경탄하며 이건 과학의 미래라고 외쳤고 다른 이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알디니를 천재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그를 악마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조반니 알디니의 실험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선 과학과 죽음의 경계를 허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런던을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실험들 뒤에서 글래스고에서는 또 다른 끔찍한 장면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818년 글래스고. 이날 밤 도시는 그야말로 악몽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주인공은 앤드류 유어, 당시 의학계에서 존경받던 해부학자였죠. 차분하고 학구적이던 그의 이미지는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유어는 시신을 실험대 위에 눕히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전극, 그리고 알 수 없는 기계들이 테이블 위에 늘어서 있었죠. 진지한 얼굴로 준비를 마친 유어. 관객들? 설렘 반, 두려움 반 아니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얼굴 근육이었습니다. 유어는 시신의 얼굴에 전극을 연결하고 조심스럽게 전류를 흘렀습니다. 몇 초 후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어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번엔 가슴 근육에 전극을 연결한 유어. 전류가 흐르자 가슴이 들썩이며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 진짜 살아난 거야? 그러나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다음이었죠. 유어가 시신의 팔과 손가락에 전극을 연결했을 때 손가락이 움츠러들며 움직였습니다. 관객들은 혼비백산하며 자리를 떠났고 일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유어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실험을 이어갔죠. 오히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해. 전기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니.
유언은 글래스고 전역을 공포와 논란으로 휘감으며 며칠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녹스는 19세기 초 에든버러에서 활동하며 해부학계에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당시 해부학은 현대의학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학문이었죠. 하지만 녹스의 이름은 해부학적 발견보다도 훨씬 어두운 이야기, 버크와 헤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 해부학은 과학과 의학 발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새로운 해부학적 발견은 의학 교육에 필수적이었지만 문제는 실험에 사용할 시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교수형을 다한 범죄자의 시체만 해부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녹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니, 좀 너무 창의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당시 해부학자들은 부활꾼이라 불리던 시체 도굴꾼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이들은 묘지를 파헤쳐서 시체를 훔쳐오곤 했는데 녹스도 이들에게서 시체를 사들이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췄다면 이야기가 이렇게 어두워지진 않았겠죠. 1828년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라는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아니, 시체를 도굴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 이들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녹스에게 넘기는 것이었죠. 이들의 표적은 주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사람들, 노숙자 같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외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녹스는 이 시체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해부만 잘 되면 됐지 출처까지 알 필요 있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버크와 헤어는 총 16명을 살해해 시체를 녹스에게 넘겼습니다. 녹스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요? 그 답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은 그의 이름에 돌이킬 수 없는 얼룩을 남겼습니다. 1828년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버크와 헤어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헤어는 녹스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면책을 받았고 버크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녹스는 법적으로 처벌받진 않았습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중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부학을 위해서 사람을 걸어야 할 수 있지? 결국 녹스는 에든버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추락했고 그의 이름은 해부학 발전보다 이 사건과 더 깊이 엮이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시체를 살린다거나 시체를 이용해서 실험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실험을 위해 시체로 만들기까지 하다니요. 이걸 과학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냥 광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 앞에 차가운 시체가 놓여있고 옆에는 빨간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시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실험 덕분에 당신은 과학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기회를 얻게 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요? 전 그냥 커피나 한잔 마시러 갈래요.